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이름은 한정순입니다. 남편 떠난 뒤 혼자 살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 밥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었거든요. 그 아이가 그토록 다정해서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내게 남은 가족이라곤 그 며느리 하나뿐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그 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같이 가요. 운전도 제가 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다정하게 들릴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햇살 좋은 봄날, 차 안에서 들리던 라디오 음악까지도요. 병원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접수부터 서류 작성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 애는 손이 빠르고 말이 밝아서 어디 가나 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문장 하나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진은 금세 끝났고 며느리는 바쁘다며 먼저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의 웃음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상했어요. 그 웃음이 그날따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통장 잔고가 바닥나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데려다 준 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 애는 꾸준히 저를 챙겼습니다. 약봉지를 정리해주고 병원 예약을 대신 걸어주고 시장 갈 때는 무거운 봉지도 들어줬죠. 어머니, 저 없으면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 말에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바쁘고 멀리 있었지만 며느리는 늘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며느리는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건강검진 꼭 하셔야 해요. 보험 갱신도 같이 해야 된다네요. 보험 그 말이 조금 낯설었지만 며느리가 알아서 해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 차 안에서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보험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오래 사셔야 저희도 든든하죠. 농담처럼 던진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섬뜩합니다. 검진이 끝난 뒤 며느리는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갱신 서류예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때 저는 손이 떨렸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정한 얼굴로 웃는 그 애를 의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던 그날이 마지막 평온이 될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병원 앞에서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따뜻함이 며느리의 마음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보험료 자동이체로 돌려놨어요. 이제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녀는 서류를 내밀며 또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여유가 있었지만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테이블 위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내 이름, 주소, 주민번호까지 모두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대리인 서명이란 항목이 있었고 그 칸엔 낯선 필체로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걸 왜 내 대신? 그때까진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착하고 나보다 똑똑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통장 잔액이 이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자동이체라더니 이체 내역엔 보험사가 아닌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이체 내역이 왜 이래?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처리 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말투엔 어딘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추가보험 납입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대리 신청자분과 통화하신 거 아닐까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바빴어요. 내일 뵐게요. 짧은 문자 하나에 담긴 거리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보험사 도장이 찍힌 서류, 그리고 서명된 내 이름. 그 아래 작게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금 수령자 이선희.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땀이 나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내가 키운 아들을 사랑하던 그 아이가, 내 노후를 함께 걱정해주던 그 애가 설마 나를 속였을 리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정수님, 지난번 보험 청구 서류 잘 받았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그런 걸 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 따님이 대신 내셨잖아요. 젊은 분이셨는데요. 따님이 대신 내셨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은 따님이라 했습니다. 그녀가 내 이름으로, 내 가족으로 행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으로 직접 갔습니다. 접수대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이름으로 보험 청구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따님이 서류 다 제출하셨고요. 이미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완료라는 말이 가슴을 꽂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그 서류,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 본인 외에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낯설었습니다. 같이 장본 시장길, 같이 걸었던 그 도로, 그 어디에도 믿음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너 나 대신 보험금 청구했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어머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제가 어머니 일 챙긴 건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다음 날 나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은 숫자 안에 숨어 있다는 걸 그때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서자 유리 너머 직원의 미소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선희 이체 300만 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창구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뭐죠? 언제 나간 돈이에요? 직원은 거래 내역을 훑더니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보험금 입금 다음 날이네요. 자동이체가 아니라 수동이체로 처리돼 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다음 날 그 돈이 며느리 통장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대신 관리하시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에요. 은행을 나서는 길, 다리가 풀려 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 한켠 의자에 앉아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얘야, 나 통장 봤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그건 잠깐만 쓰려고 한 거예요. 당장 갚을게요. 진짜예요. 그 말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죄책감보단 들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너한테 왜 그랬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통장을 다시 손에 쥐고 차가운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믿음이란 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였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불안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나는 집 안구석구석을 정리하며 그 아이가 다녀간 흔적들을 바라봤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장보기 메모, 그 애가 사준 앞치마, 싱크대 옆에 남은 작은 컵 하나까지도 모두 고마웠던 기억이었는데 이젠 그 모든 게 계산된 친절 같았습니다. 다음 주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며느리가 왜 그래요? 집에도 안 들어오던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싸우셨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배신당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통화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내가 데리고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라면 그녀의 거짓말쯤은 금방 알아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당신이 오해한 거예요. 그 돈 다 사정이 있었대요. 그는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사람 마음을 속여도 되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편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며느리의 거짓말이 들통났지만 그녀는 오히려 나를 피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은 말로는 어머니가 오해하셨대요.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보험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도 캐묻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그 아이를 감쌌고 나는 점점 벽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며느리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같이 가요. 그때 그 말에 담겨 있던 온기와 지금의 침묵 사이엔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속인 이유를 곱씹을수록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보다 더 자주 내 곁에 있었는데 그 믿음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뒤 동네 은행에서 우연히 그녀를 봤습니다. 창구 앞에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었죠.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조용히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그 뒤통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말하던 사정이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류들을 다시 꺼내놓고 모든 날짜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입금일, 출금일, 이체 계좌. 그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결심처럼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게 아니라 되찾을 때다. 다음 날 나는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창구가 아닌 고객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계좌로 이체된 내역 모두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란 얼굴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혹시 분쟁 건인가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예, 가족 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필요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건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고객님 명의로 들어왔지만 이체는 대리 권한이 없는 타인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그날 은행 확인서를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이상함들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배신이라는 단어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이야, 나야. 잠깐 얼굴 좀 보자.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뵐게요. 지금이 나중이야. 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 사람도 힘들대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힘든 건 나야. 내 아버지 떠나고 나 믿을 사람 하나 없는데 그 하나 남은 가족이 나를 팔았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며느리가 피하기 시작하자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미 가족분이 보험 처리 완료하셨는데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가족이 누군데요?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며느리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 서류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주저하다가 한 장의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엔 내가 본 적 없는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제 사인 아닙니다. 직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신고하셔야 해요. 가족분이라도 명의도용이면 문제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담당자를 찾아 조용히 말했다.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살펴보다가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훔친 일이에요. 경찰은 내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서부터 작성하시죠. 볼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나는 끝까지 적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 며느리의 말투, 사라진 돈의 흐름까지 모든 걸 사실 그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날 내 손끝이 오랜만에 단단해졌습니다. 떡을 빚던 손이 아니라 진실을 붙잡는 손으로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진술서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발밑이 휘청거렸습니다.
멀쩡히 걷던 길이 낯설었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신고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하셨다면서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잖니. 그게 엄마여야 해요? 그 사람은 아내예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아내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믿음을 훔친 사람이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엄마 실망이에요. 라고 말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불 켜진 전등 아래서 나는 며느리와 나의 얼굴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 애가 웃고 있었고 나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웃던 날이 있었지. 작게 중얼거리며 사진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정수님, 해당 계좌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 이름으로 입출금 내역 확보 중이에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나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무너지지 말자.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배신당한 마음을 종이에 옮길수록 오히려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수님, 확인된 내역 전달드리겠습니다. 나는 손에 땀을 쥐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계좌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 며느리 이름으로 여러 거래가 이어져 있었죠. 가전제품 결제, 여행 예약금, 차량 리스비.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보험금은 내 병원비가 아니라 그녀의 생활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경찰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말을 아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사처벌은 가능하겠지만 회수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이 현실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앉았는데 주방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떡 반죽을 꺼냈습니다. 하얀 쌀가루가 손끝에 묻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차분해졌습니다. 무너질 순 없지.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반죽을 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쌀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렸고 그 속에서 오래된 내 삶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사정이 사람을 속일 이유는 안 된다.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녀의 사정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아이를 여전히 내 가족이라 부르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문자를 받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정이 사람을 바꾸는 건가? 아니면 사람 안에 숨겨진 욕심이 드러난 건가? 다음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도 반성하고 있어요. 나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반성? 그럼 내 돈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힘들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 힘듦을 내 이름으로 해결하면 안 되잖니. 아들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 엄마가 용서해 주시면 다 정리할게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리라 그 말 참 편하다. 식탁 위엔 차가운 국 한 그릇이 식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가족이 모여 앉아 웃던 자리였는데
이젠 대화 하나에도 벽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아들은 말없이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내 편을 들겠지. 하지만 난 이제 내 인생 편을 들어야겠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우리 사이엔 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그냥 가족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일로 바로잡겠다고. 잠시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수님, 내일 오전에 피의자 조사 일정 잡히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식탁 위 서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위에는 내 이름과 그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출입문 위에 민원실이라는 글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족 문제로 오셨다고요? 접수대 직원이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 며느리가 제 보험금을 빼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이미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쓴 채 눈을 피했습니다. 선희 씨,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잠깐만 쓰기로 했어요. 다 갚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맡긴 적 없어. 내 서명, 그건 내가 썼지. 그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서명 감정 결과 동일 필체가 아닙니다. 이건 명의도용이 맞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월급도 밀리고 카드빚이. 그녀의 말은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힘든 건 알았지. 하지만 그 힘듦을 나한테 넘기면 안 됐어. 형사가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다. 진술 마치겠습니다. 피해자분은 내일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이유조차 남지 않았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며느리가 내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땐 정말 길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변명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으면 남의 인생을 밟고 지나가도 되니? 내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얼굴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날 병원에서 넌 나를 가족이 아니라 이름으로 본 거야.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 진짜 돈은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남편이 알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돌려줘. 돈보다 더 잃은 게 뭔지 내가 똑똑히 알아야 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그녀를 다시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묘하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에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가는구나. 며느리의 조사가 끝난 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경찰서 갔다며? 보험금 건으로 뭐가 있다더라. 아무리 조용히 넘어가려 해도 세상은 참 입이 빨랐습니다. 시장에 나가 떡을 내놓으려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요즘 힘들다며. 며느리 일 들었어. 그 말에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일이지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듯 했죠.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서 며느리와 처음 마주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그토록 따뜻했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강해졌지만 세상의 시선 앞에서는 여전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소 취하하면 안 돼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그게 내 결론이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 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야.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일기장에 한 줄을 썼습니다. 세상은 쉽게 잊지만 나는 잊지 않겠다.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금세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나를 피해갔고 괜히 시끄러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눈빛이 골목마다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의 싸움이었으니까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수님,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창문 너머로 하늘을 봤습니다. 흐린 날씨, 하지만 어딘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장은 사과가 아니라 거래처럼 들렸습니다. 진심 없는 말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게 내 마음의 결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분노보다도 허무가 남았고 그 허무를 견디기 위해 나는 다시 떡을 만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반죽의 온기가 세상의 냉기를 조금이나마 막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분이 조사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좌로 송금 예정이라고 하네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의 문제지 제 용서와는 다릅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예전엔 없던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네. 나지막이 웃으며 식탁 위에 앉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 낯선 입금 내역이 찍혔습니다. 입금자 이선희 금액 300만 원. 며느리가 말했던 돌려드릴게요가 이걸 뜻했나 봅니다. 숫자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갚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사고 싶었던 겁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확인하셨죠?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증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법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됐잖아요. 돈도 돌려받았고.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내가 돌려준 건 돈이야. 하지만 내가 잃은 건 사람이지.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는 시간이 주는 거야. 지금은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창밖으로 어스름이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햇살은 지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어떤 빛이 다시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난 진실을 잃지 않았다. 그날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하얀 봉투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달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보다 용서해달라 하지 않겠다는 그 문장이 더 낯설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갚아야 했던 빚,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 그리고 병원에 가던 그날 잠깐만이라는 유혹에 흔들렸다는 고백까지. 나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그녀가 처한 사정이 안쓰럽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이 내 믿음을 무너뜨릴 이유가 되진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문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의 후회가 진심이라면 그건 법보다 늦게 오는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고백은 들었어. 하지만 나는 내 행동을 잊지 않아.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평온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편지를 읽은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손끝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떡집 문을 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순 아주머니, 요즘 소문 많던데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가죠. 떡은 여전히 맛있으니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떡을 빚는 동안 지난 일들이 스쳐갔습니다. 병원, 서류, 경찰서, 그리고 며느리의 눈물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지나간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 속에서도 분명하게 남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다. 반죽을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떡을 만들며 얼마나 많은 마음을 눌러 담았던 걸까. 쌀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리고 김이 피어오르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오래 눌러온 감정이 녹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단골 손님이 와서 말했다. 이 떡은 정직한 맛이에요. 아주머니 손맛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나 자신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죠. 그날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시루를 바라봤습니다. 그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내 마음속 상처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빚을 거야.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장엔 사람들로 북적였고 떡집도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와 함께 떡을 빚고 손님들에게 나눠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근데 그 사람은? 선이요? 이번엔 안 올 거예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 공기는 어색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물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아들은 혼자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도 이제야 다 알았어요. 그 말에 고개가 떨궈졌습니다. 괜찮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밥을 먹으며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벌금형 받았대요. 어머니한테 피해금 돌려드리고 이혼도 하겠대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벌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건 삶으로 갚아야 하는 거야.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웃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젠 웃을 거야. 이제 내 몫의 평온을 찾을 때가 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셔서 고개를 돌렸더니 창에 비친 내 얼굴이 이상하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 이젠 들을 말이 없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묘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어딘가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지로 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뒤 또다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께. 이번엔 글씨가 조금 더 단정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짧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멀리 갑니다. 벌 받은 만큼 살고 다시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손으로 만든 떡이 그립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건 결국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사라진 대신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잘못을 안다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내 삶은 이제 너 없이도 흘러간다. 그날 저녁 시장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엔 어쩐지 용서 아닌 평화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됐다. 정말 됐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편지를 서랍에 넣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은 잠잠했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 속에는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늦게 오는 것처럼 용서도 서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장 앞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멀리서 마스크를 쓴 얼굴이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선이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그냥 살아있어요. 그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마지막이에요. 떡값이에요. 그 안엔 돈 몇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먹었던 떡, 그 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떡은 돈으로 사 먹는 게 아니야. 마음이 담겨야 맛이 나는 거거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기는 상처도 결국은 시간이 지우는 거구나.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계절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떡집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자리야. 혼잣말을 하며 불을 켰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아주머니, 그동안 쉬셨어요? 예, 잠깐요. 다시 해야죠. 일은 멈추면 안 돼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조금 벅찼습니다. 오랜만에 반죽을 하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이 떡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졌네. 단골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고생을 하면 손이 달라져요. 힘든 일을 겪으면 반죽도 달라지나 봐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 입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지만 사람 사는 냄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빛이 노랗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오래된 내 삶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도 이제는 내 손으로 다독여야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의 떡은 조금 달았다. 아픔이 빠지고 단단함이 남았다. 봄바람이 시장 골목을 따라 불어왔습니다. 떡을 식히던 김이 바람에 흩날리며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나는 다시 일어섰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으니 옆집 김 씨가 다가왔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그래요? 고생을 오래 했더니 이제 조금 사람 됐나 봐요. 둘 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서로의 사정을 다 아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며느리 일은 이제 정리됐어요? 나는 잠시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누구든 잘못한 건 돌아오게 돼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정의가 스스로의 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 떡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포장지를 접었습니다. 그 손끝이 참 단단해졌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포장한 떡을 건네며 말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야 돼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이 떡이 따뜻한가 봐요.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는데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오래 바라보던 그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는 분노 대신 평온이 남았고 복수 대신 단단함이 자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는 법이야. 그 말에 마음속 오래된 매듭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고 반죽을 준비하는 내 손끝엔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겠네.
혼잣말을 하며 쌀가루를 체에 내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앞에 서서 잠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떡 좀 살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 한 번만 들어도 잊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손에 쥔 주걱이 멈췄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여기 떡 아직도 직접 만드세요? 그녀의 말투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그냥 떡 한 봉지만 주세요. 그때 마지막으로 드린 편지 읽으셨죠? 응, 읽었지. 그땐 진심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감사 인사하고 싶어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시루떡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오늘 만든 거야. 예전처럼 단맛이 세진 않아. 대신 오래 씹을수록 고소해.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을 하려던 그녀에게 내가 말했다. 돈은 됐어. 그냥 가. 그녀는 떡봉지를 품에 안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시루 위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분노가 아닌 오래된 그리움이 올라오는 냄새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가게 안엔 이상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시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묘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잡았던 떡봉투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멍하니 계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인연 하나가 지나갔어요. 그럼 좋은 일인가요? 좋다기보단 필요한 일이었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가게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엔 손편지와 함께 내가 만들어준 떡의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떡은 제 몫이에요. 절반은 제 지난날의 목, 절반은 어머니의 용서입니다. 나는 그 떡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시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어. 그 말이 이상하게 내게 하는 위로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에 섞인 쌀가루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가게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용서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다가오는 거였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며느리의 이름을 미움 없이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내 안에서 상처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음을 느끼며 이른 새벽 새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눈을 뜨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며느리와의 일들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골목길에 햇살이 길게 비쳤습니다. 겨울 내내 움츠러들었던 가게 문패가 반짝였습니다. 한정순 떡집. 그 글자가 이렇게 반가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쌀가루 냄새와 함께 시루에 남은 온기가 살짝 느껴졌습니다. 나는 새로 반죽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찹쌀떡으로 가자. 손끝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반죽을 빚으며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도 지금 어딘가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지. 그 생각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냥 사람에 대한 연민이 남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와 말했다. 정순 아주머니, 요즘 떡이 더 맛있어졌어요. 고마워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떡도 그런가 봐요. 웃으며 답하는데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 전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 손님들의 인사, 그 모든 소리가 오랜만에 내 귀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시루뚜껑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누가 빼앗아도 결국 다시 일어서는 게 나야. 김이 피어오르며 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아픔들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다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나는 떡을 빚던 손을 멈췄습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가 조용히 말했다. 가장 큰 용기는 미움이 아니라 다시 웃는 마음입니다. 그 말이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웃어야지. 손님이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얼굴에 빛이 나네요. 그래요? 그럼 떡이 잘 돼서 그런가 봐요. 둘 다 웃었고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천천히 미움이 지쳐버린 자리에서 피어나나 봅니다. 가게 문을 닫고 골목을 걸어가는데 봄바람이 살짝 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 오래전 기억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장을 차리던 날, 떡을 팔며 웃던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나까지.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석양 아래로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내 지난 시간들을 조용히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단단한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얼굴이야.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가득 번졌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떡집 문을 열고 커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신문이 문 앞에 떨어져 있었고 습관처럼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 돕는 자원봉사자 이선희 씨.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갚기 위해 같은 일을 겪은 어르신들을 돕고 싶었다는 그녀. 내가 한 잘못은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문장이 흐릿해질 만큼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갔구나. 그녀가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연민의 얼굴일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점심 무렵 단골이 와서 말했다. 이 기사 봤어요? 그 사람 당신 며느리 맞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요. 이제 다른 사람 돼서 살겠죠. 그 말 속에 미묘한 감정이 섞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담긴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랐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신문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저녁 반죽을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나도, 그리고 그 애도. 반죽 위로 떨어진 눈물이 쌀가루와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문을 다시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작게 실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불안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 눈이 이제는 후회와 다짐으로 묵직해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신문을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라는 게 참 어렵네.
미운 마음이 다 사라져도 상처는 흔적처럼 남는 법이야. 잠시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기사 봤어요? 봤지. 그 사람 요즘 진짜 열심히 살아요. 자기 잘못 인정하고 어르신들 돕는데요. 그래, 잘 됐네. 그 짧은 대답 안에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한번 만나보실래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서로의 자리가 이제 다르잖아. 난 내 자리에서, 그 애는 자기 자리에서 잘 살면 됐어.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용서란 결국 만나지 않아도 되는 평화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시루 위에 떡이 익어가며 부드러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불을 줄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그 애도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괜찮게 살면 돼. 시루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비로소 나는 알았습니다. 용서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 끝은 결국 따뜻하다는 것을. 며느리의 기사를 본 지 몇 주가 지나고 시장에도 초여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앞엔 늘 그렇듯 손님들이 오가고 나는 평소처럼 반죽을 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문이 열리며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선희 씨가 추천해서 왔습니다. 그 이름에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떡이 있다고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떡을 한 봉지 포장해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직한 떡이라 그건 고생한 사람 손에서만 나와요. 그 손님은 떡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어르신들 도우며 살아간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죠. 손님이 떠나고 시루 위에 남은 떡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떠나던 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아, 사람의 마음은 반죽 같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양을 찾게 돼. 그 말을 떠올리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양을 찾았구나. 햇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며 시루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오래된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시루를 올리며 세상 가장 조용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이 손끝이 아직 따뜻합니다. 며느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아프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하루는 단골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용기요. 누가 밀어도 누가 속여도 결국 내 발로 일어서는 게 진짜 인생이죠. 그 손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떡이 그 증거네요. 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내 인생은 떡처럼 쪄지고 눌려도 다시 모양을 찾아요. 그날 저녁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빛이 시장 천장 유리를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이 내 손을 덮고 있었습니다. 남편, 나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기 위한 거였어요. 그 말을 남기고 시루뚜껑을 닫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완전히 증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일기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떡을 만든다. 그리고 내 인생도 다시 빚는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였지만 내 마음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가게 안을 비추고 시루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을 담지 않았습니다. 정순 아주머니, 요즘 떡이 유난히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가 봐요. 인생도 오래 익히면 단맛이 나거든요. 그 대답에 손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허세처럼 들렸겠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 앞 화분에는 새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며느리와 함께 심었던 그 화분이었습니다. 한때 말라 죽을 것 같던 그 식물이 이제는 다시 푸른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저 화분 같구나. 물을 주지 않아도 시간이 스스로 키워주는 법이야. 그날 오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네요. 떡 좀 사러 왔어요.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내니? 네, 지방에서 일해요. 여전히 봉사도 하고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래, 그럼 됐지 뭐. 서로 잘 사는 게 결국 답이지. 아들은 떡을 받아들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편해 보이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내 인생이 내 손에 돌아온 것 같아. 시루뚜껑을 여니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세월의 손길처럼 내 볼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우체부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글씨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희. 오랜만에 보는 그 이름에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편지를 열자 잔잔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서야 용기를 냅니다. 언젠가 제 손으로 만든 떡을 어머니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오래된 미안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아이도 결국 자기 삶을 다시 빚고 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지 한 구석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르신들과 함께 떡을 빚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끝의 자세가 익숙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지, 선이야. 사람은 남을 속이면 무너지고 자기를 속이지 않을 때 다시 서는 거야. 그 말을 중얼거리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비쳐들어와 편지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묘하게 젊은 시절의 나를 본 듯했습니다. 세상은 참 묘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결국 가장 큰 평화로 돌아왔으니까요. 나는 편지를 서랍 속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괜찮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새벽부터 시루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는데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예전엔 그 김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리곤 했지만 이제는 그저 따뜻한 하루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 아주머니,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이웃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내 손이 내 인생을 다 지탱해 주니까요. 그 말이 자연스레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버티고 또 살아내는 일이지.
멈춰 있었던 세월이 어느새 흘러가고 내 마음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아주머니, 그 기사 봤어요. 이선혜 씨가 봉사단체에서 상 받았대요. 순간 놀랐지만 이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 친구는 이제 자기 자리 찾은 거예요. 손님이 나간 뒤 시루를 열었습니다. 떡이 완벽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반죽 하나하나가 부드럽고 탄력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도 이렇게 익는 거겠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은 단단해지는 법이야.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시루 위 김이 살짝 흩어졌습니다. 그 속에 내 지난 세월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세상 모든 게 고마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시장은 하루의 열기를 천천히 식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시루를 꺼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쌀가루 냄새, 따뜻한 김, 익숙한 기계 소리.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아주머니, 오늘 떡은 더 고소하네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사람 마음이 편하면 떡도 덜 부서지는 법이에요. 그 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득 처음 가게를 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손끝이 서툴고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래도 매일 시루를 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이 반죽이 내 인생을 다시 빚는 일이 될 줄을. 밖으로 나가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시장 천장을 스치며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남편, 나 이제 괜찮아요. 나를 속였던 그날도 결국은 나를 다시 살게 만든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폈습니다. 오늘도 떡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도 함께 반죽했다는 것이다. 펜 끝이 멈추자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내 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있구나. 그 말이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내일 또 새 시루를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란 미움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란 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또 다른 사연의 시작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